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은 듣기만 해도 행복한 일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겠죠. 하지만 서로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주변에 반대가 있다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나에게 소중한 가족이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어려움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사이에서 누구를 택해야 할지 엄청 고민이 될 것 같네요. 만약 내가 이런 경우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스스로도 가끔 궁금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제가 누군가를 만나도 반대할 가족이 없어요. 형제도 없고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보육원에서 평생을 자랐거든요. 보육원이란 곳은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다들 저마다 사연이 달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혹은 이혼을 하신 경우도 있고, 아예 자신의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죠. 저는 제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아이요. 왜냐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부모님 성함도 모르고 보육원에 있는 동안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그래도 가끔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실까 하고요. 얼굴 한번 뵌 적은 없지만 나를 보육원에 두고 간 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부모님이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하기도 했어요. 괜히 궁금하게 생각해봤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 속만 아프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생각하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두고 간 거라면 너무 슬플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주변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아이를 키우기 원하지 않아서 두고 가는 경우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혹시 우리 부모님도 내가 싫어서 나를 두고 간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내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알고 싶다는 생각과 알기 싫다는 생각이요. 어릴 때부터 엄청 성실한 아이라서 시키는 일은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숙제도 빠짐없이 지각도 한 번 하지 않고 아파도 어떻게든 힘을 짜내서 등교를 하는 애였어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개근상을 받았어요. 다른 특출난 능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 하나 게으르게 하지 않고 성실하게 한다는 것이 제 자랑이기도 했어요.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저는 학교 다니는 내내 개근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만큼 제가 성실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 자랑스러웠어요. 중학교를 졸업할 쯤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이 돈으로 배워야겠다고 생각도 했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을 나가야 하는데 제대로 된 월세라도 구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둬야 했거든요. 자립을 위해서 비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솔직히 충분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회 첫 발을 어설프게 딛고 싶지 않아서 미리 준비해두고 싶었죠. 생각해보면 무엇이든 미리 준비해두려는 게 제 성격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곧 성인이 되면 지금처럼 누가 먹을 거, 입을 거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의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입학했을 쯤이었어요. 늘 궁금해만 하던 저희 부모님에 대한 진실을 마침내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원장님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부르시더라고요. 평소 원장님 방에 갈 만한 일은 잘 없어서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겁이 덜컥 나기도 했어요. 내가 혹시 무슨 사고라도 친 건가 곰곰이 생각해보며 원장실에 도착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상자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어,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원장님이 내민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웬 편지랑 아주 낡은 작은 지갑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편지를 손에 든 채 여전히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원장님을 쳐다보았죠. 그건 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거란다. 제 어머니요? 어머니 물건이라고요? 그래. 사실 네가 태어나기 전 네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 너에게 이 이야기를 언제 하면 좋을까 참 많이 고민했단다. 혹시나 네가 오해하지 않도록, 너희 부모님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 네가 어릴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때를 찾느라 기다렸단다. 이제 너도 고등학생이고 그 정도라면 내 이야기를 듣고 네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진짜 네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줄까 해. 생각하지도 못한 반전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을 알고 계신다니 놀라웠죠. 그리고 평생을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희 어머니를 직접 만나셨다는 분에게 이야기를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네가 태어나기 한 3주 정도 전이었을 거야. 그날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웬 여자가 비를 쫄딱 맞은 채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단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배가 잔뜩 부른 만삭의 임산부처럼 보이더구나. 그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 여자를 깨우는데 고개를 들어 나를 한번 보더니 도와달라는 말을 남기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더구나. 처음 어머니를 길에서 발견하신 원장님은 정신을 잃은 어머니를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어 다른 선생님들을 불러 우선 보육원으로 데려갔다고 해요. 정신을 잃은 채 식은땀을 밤새 흘리며 끙끙 앓는 어머니를 옆에 붙어서 간호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밤새 끙끙 앓으며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듯 하더니 눈물도 흘리셨다고 해요. 나이도 젊어 보이는 아가씨에게 뭔가 사연이 있다고 직감을 한 원장님은 밤새 땀을 닦아주고 돌보면서 눈을 뜨면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정말 다행히도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폐가 많았어요. 아유,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야죠. 제가 하는 일이 그건데요. 그런데 이 밤새 끙끙 앓으면서 누군가 이름을 애타게 부르던데 주호였나? 어, 제가 그 이름을 밤새 불렀군요. 제 남편 이름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말없이 잔뜩 나온 배를 문질렀어요. 그러더니 이내 그 배 위로 다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혹시 지금... 남편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어요. 저랑 아이만 두고 갑자기... 아유, 혹시 무슨 사연인지 말해볼래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따뜻했던 말이 위로되었던 건지 어머니는 막 울기 시작했다고 해요. 너무 서럽게 울어서 차마 그만 울라는 이야기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계속 눈물만 쏟아내던 어머니는 물 한 모금 마시고 겨우 다시 마음을 진정시켰는지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어요. 사실 여기가 어딘지도 제대로 모르고 왔어요. 남편과 저는 어릴 때 알던 사이였는데, 아니, 사실 남편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어린 시절 알던 사이라고 해요. 두 사람은 어릴 때 한 동네에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군대에 가면서 서로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겼어요. 어머니도 부모님과 어린 동생 뒷바라지를 하느라 바빴기에
군대 간 동네 친구에게 연락할 정신은 없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한 몇 년간을 서로 소식도 모르고 지냈는데 우연히 어머니는 퇴근하는 길 버스에서 내리다가 아버지를 마주쳤어요. 시내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게 너무 반가워서 다음날 만나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약속했죠. 그렇게 다음날 퇴근을 하는 어머니를 아버지는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어요. 몇 년 만에 만난 사이였지만 어릴 때 잘 알았기 때문인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말이 잘 통했어요. 대화를 하고 또 해도 끝이 없었죠. 어릴 때의 추억도 이야기 나누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갔어요. 늦은 시간이라 아쉬운 마음으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서로 같은 마음이었는지 괜찮으면 내일도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다음날도 다시 만나고 또 약속을 잡고 헤어지며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넌 요즘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니? 몇 주를 늦은 시간을 들어오다 보니 집에서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날도 늦은 저녁 집으로 들어오는데 어머니, 그러니까 제 외할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렸어요. 깜짝 놀란 어머니는 그냥 일이 늦게 끝났다고 둘러댔지만 할머니는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항상 일만 하고 놀 줄도 모르던 애가 매일을 늦은 저녁 들어오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으니 무슨 사달이 나도 났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 속의 모든 남녀 주인공이 그렇듯이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어요. 사실 서로 호감이 없고서야 아무리 어릴 때 추억이 있다고 해도 매일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듯이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불타는 연애는 아니어도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했어요. 어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사람과 살면 평생이 행복하겠다 생각했다고 해요. 사실 어머니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나는 결혼하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던 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외할머니의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외할아버지는 이전에 크게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셨는데 그 이후로 딱히 일은 하지 않고 지냈어요. 자신은 큰일을 하던 사람이라 다른 몸쓰는 직업은 못한다면서 어떻게 자기가 그런 데를 나가냐고 하시면서요. 경제력이 없는 할아버지 대신 할머니는 힘들게 남의 집을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어떻게든 자식 둘을 먹여 살려야 하니 어쩔 수 없었죠.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살면서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꿈이 깨졌어요.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평생 고생만 하겠구나 싶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 역시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집안 환경에 뒷바라지 해야 할 동생까지 자기가 누군가와 결혼하는 게 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결혼에 대한 꿈을 접었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생각을 바뀌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비밀이었죠. 할머니가 결혼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원하던 사윗감이 아니었거든요. 집안 형편도 좋지 않으니 그래도 남편 될 사람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에 비해 아버지는 부모님도 없고 직업 군인이 되고 싶어 군대에 갔지만 십자인대를 다치는 바람에 전역을 해야 했죠. 뛰어난 학력이나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동네에 있는 공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원하던 신랑감이 전혀 아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몰래 연애를 이어갔고 어느 날 어머니는 용기 내 할머니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네 어릴 때 알던 다리 저는 걔? 아, 그 다리를 저는 게 아니라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걔 부모님도 안 계신 거 아니야? 아, 그 음, 맞아. 아휴,
그런 애 만나지 마라. 사귀는 건 더더욱 안 되고. 혹시 너 걔랑 결혼이라도 할 생각은 아니지? 네가 우리 집 맞이야, 가장이야. 책임감을 좀 가져.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서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지. 슬쩍 이야기를 꺼냈다가 어머니는 오히려 불호령을 받았어요. 앞으로 그 애랑 같이 있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으셨죠. 그 뒤로 집에서 눈치가 보여 이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젊은 두 남녀의 사랑은 누구도 말릴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대놓고 반대하니 두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뜨거워지기만 했죠. 그 후로도 어머니는 몇 차례 할머니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났어요. 심지어 할머니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도록 쉬는 날 감시를 하기도 했어요.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이 인정받지 못하자 어머니는 극단의 선택을 했어요. 애부터 갖자. 뭐라고? 애부터 갖자고. 우리 부모님도 내가 애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을 거 아니야. 결혼 안 한 처녀가 애가 생겼는데 혼인을 시켜야지 별 수 있겠어? 아니, 아이, 그래도 우리가 결혼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아버지는 몇 번을 말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의 반대는 여전하니 결국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1년간의 열애 끝에도 결혼 승낙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제가 생기자 어머니는 아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희 아이 생겼어요. 결혼 허락해 주세요. 뭐? 결혼도 안 한 남녀가 애를 만들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그러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싫어요. 난 허락 못해. 너희 둘 사이도 허락 못하고 그 뱃속의 애도 인정 못한다. 네가 우리 집 딸이랑 하고 싶으면 당장 그 뱃속의 애 지우고 와. 하지만 일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어요. 아이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줄 것 같았던 부모님은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분노하셨죠. 어머니 짐을 집 밖으로 던지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쫓아냈어요. 아이를 지우기 전까지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면서 그 전까지는 딸 하나 없는 셈 치고 살겠다고 대문을 잠가버렸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제발 결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아무리 무릎을 꿇고 애원해봐도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리지 않았죠. 혹시나의 다음날도 찾아갔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면서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은 무작정 버스를 타고 떠났어요. 집도 구하고 일자리도 구해서 둘이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불러왔고 두 분은 아기를 만날 생각에 들떴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 나가면 부모님도 허락을 해주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도 했죠. 임신한 지 8개월쯤 어느 날 밤에 이야기하다가 딸기가 먹고 싶다고 말했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바로 가서 사오겠다면서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이었죠.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에 아이가 먹을 딸기를 구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섰던 아버지는 밤길에 미쳐 사람을 보지 못하고 과속하던 차량에 부딪혀서 도로 밖으로 굴러떨어졌어요. 밤새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던 터라 사고가 난 이후에도 한참을 아버지를 발견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딸기를 사러 나간 아버지가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결국 숨을 거둔 한 남성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던 유일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짐을 싸서 다시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울 수는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니? 애 지우면 그때 오라고 했는데 배가 잔뜩 부른 채로 들어와?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니? 아휴, 세상 창피해서 정말. 너 그 애 어떻게 하기 전까지 다시는 우리 집에 팔 붙일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남편이... 남편? 결혼도 안 한 애가 무슨 남편이야? 아휴, 참 긴 말할 것 없다. 집에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너 혼자 들어와. 아니면 다시는 여기 발붙일 생각하지 마라. 동네 사람들 보기 전에 얼른 나가. 어머니,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아휴, 나가. 당장 나가. 제발. 그러면 동생이라도 보고 가게 해주세요. 네? 제 동생이라도 한 번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남자의 정신 팔려서 가족이고 뭐고 내팽개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동생을 찾아? 우리 아들은 너랑 달라. 걔는 공부 잘해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다. 괜히 옆에서 나쁜 물 들이지 말고. 너 우리 몰래 감히 동생이랑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어머니는 다시 집에서 쫓겨났어요. 어릴 때부터 업어 키우다시피 했던 사랑하는 동생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지만 뒷모습도 보지 못한 채 다시 쫓겨났죠. 그 후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무작정 터미널로 가서 다시 한번 아무 버스나 타고 길을 떠났죠.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미래가 막막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죠. 남편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그것도 두려웠어요. 아이가 태어난다면 환영해줄 가족도 없었죠. 자신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정처 없이 길을 떠돌다가 어디까지 발걸음이 닿았는지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며칠을 굶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부모님은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셨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 말이죠. 이런 상황이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포기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작은 생명체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의 마지막 추억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었다고 했죠. 그렇게 밥도 몇 끼를 굶은 임산부가 심한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길을 돌아다니다 보니 정신을 잃은 거예요. 갑작스런 소나기에 몸을 차마 피할 정신도 차리기 어려웠죠. 몸을 숨길 곳으로 어디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신이 아득해지던 그때 원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원장님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셨다고 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고생이 참 많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거처를 알아볼 때까지 편하게 지내도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아이들이 머무르는 보육원이었지만 선생님 중에도 시설에서 지내면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 다행히 방이 남았어요. 어머니는 그곳에서 머물면서 몸도 편히 쉬고 일손도 돕기 시작했죠. 너를 보면 네 엄마가 참 많이 생각나. 너희 엄마도 너처럼 참 성실한 사람이었거든. 자기는 공짜밥은 못 먹는다면서 잔뜩 부른 배로 일손을 돕는데 앉아서 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 당시 있던 아이들도 너희 엄마를 참 좋아했었어. 하지만 보육원에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어머니는 갑작스런 복통에 시달렸어요. 배가 너무 아파 쓰러지는 소리에 선생님들과 원장님이 달려왔죠. 그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는데 아직 출산일까지 남았는데 배가 너무 아프다니 이상했죠. 병원으로 옮겨져서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배 안에서 제가 탯줄에 얽혀서 숨을 쉬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아기를 꺼내야 하는 응급 상황이라 바로 수술에 들어갔어요. 뭔가를 판단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그 사이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후부터였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거죠. 급하게 다른 선생님이 방에 있던 소지품 중에 신분증을 찾아보겠다고 나섰는데, 어머니의 짐가방 안에는 버스표랑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어요. 수술만 잘 마치고 나오면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쪽에서는 아이의 출산을 알리더니 이내 응급 상황이 이어졌어요. 갑자기 심정지가 온 어머니가 심장이 뛰지 않은 거죠. 바로 응급 상황에 대처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테이블 위에서 숨을 거뒀어요. 태어난 채 울음소리도 한 번 들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죠. 그렇게 간절히 낳고 싶었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저는 보육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짐 중 작은 지갑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있던 것이 바로 편지 하나였어요. 그 편지는 어머니의 남동생이 쓴 거였어요. 저는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혼자 방으로 와서 조용히 편지를 읽어봤어요. 사랑하는 내 누이에게,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이야. 안부 인사 전해줘서 고마워. 나는 누나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아직 매형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항상 야무지고 똑똑한 누나가 고른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분이라고 믿어. 25, 그 예쁜 나이가 될 때까지 우리 집 건사하고 내 뒷바라지하느라 마음껏 청춘 한번 누려보지 못한 누나의 인생에 마침내 웃음꽃을 활짝 피워줄 사람을 만났다는 것에 오히려 기뻐. 항상 부모님 먼저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느라 그동안 누나의 삶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잖아. 그러니 나랑 부모님 걱정은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 지금이야 당장 저렇게 길길이 날뛰시지만 부모님도 언젠가는 화가 누그러지시겠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서로 계속 연락 주고받으며 지내면 돼. 이제는 누나의 삶을 살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조카가 벌써 보고 싶다. 조카 태어나면 내가 꼭 보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든든하게 잘 챙겨 먹으면서 건강히 지내. 사랑하는 내 누이, 벌써 그립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부디 몸 건강하기를. 아마도 어머니는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남동생이 그리워서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언제 답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인가 받은 답장을 늘 지갑 안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거였죠. 어머니가 얼마나 동생을 애틋하게 생각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도 그 낡은 지갑과 삼촌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닌 작은 지갑과 낡은 편지가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든든했어요. 부모님은 사실 나를 아주 많이 사랑했구나. 나에게도 어딘가에 가족이 있구나 하는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모은 돈으로 운전면허랑 지게차 학원에 다녔어요. 지게차 면허 교육을 받고 3톤 이상 차량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시험도 합격했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동안 새벽에 배달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신문 배달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신문을 열심히 돌리고 다시 인쇄소로 돌아가고 있는데 길을 걷던 할머니가 갑자기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터지더니 안에서 사과랑 귤이 대굴대굴 굴러서 도로를 향해 갔어요. 그걸 주우려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시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 게 보여서 저도 모르게 몸을 날려서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를 감싸 안고 눈을 질끈 감은 채 바닥에 누웠는데 다행히 차가 가까스로 멈춰 섰더라고요. 이제 괜찮으세요? 차 안에서 다급하게 한 남자가 뛰어나와서는 할머니와 저를 살폈어요. 할머니는 자기는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다고 이 청년 덕분이라고 하시면서 남은 과일을 주어서 다시 갈 길을 가셨어요.
저도 괜찮다고 안 다쳤다고 하면서 일어나려는데 갑작스럽게 뛰어들면서 한쪽 다리가 바닥에 다 쓸렸더라고요. 바지 틈으로 피가 배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더니 아저씨는 깜짝 놀라면서 미처 말할 겨를도 없이 저를 차에 태웠어요. 병원부터 가요. 혹시 다른 데 다쳤을지도 모르니까 가서 검사도 다 받아봐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잠깐 전화 통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에요. 할머니도 물건을 주우려고 갑자기 뛰어드신 거였는데 오히려 잘 멈춰주셔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새벽이라 길에 차도 많이 없어서 더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 그냥 내려주셔도 돼요. 진짜 괜찮은데.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뭐가 괜찮다고 해요?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나아요. 그리고 혹시 관절이나 다른 데 다쳤을지도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가봐야 해요. 병원비는 내가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근처에 있던 종합병원에 도착했어요. 탈 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내리면서 보니까 엄청난 고급 세단이더라고요. 이렇게 비싼 차는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거라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면서 들어왔구나 놀라웠죠. 그리고 아저씨가 부축을 해주셔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살이 쓸린 것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어요. 교통사고는 당시에는 몰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여기 내 명함이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요. 아니다. 무슨 일 없어도 연락해줘요. 오늘 큰 사고 날 뻔한 거 막아준 것도 정말 고맙고 나 때문에 다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제가 밥이라도 꼭 사야지 편할 것 같으니까 꼭 연락하세요. 꼭 말입니다. 제가 뭔가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꼭 연락달라는 아저씨의 간절한 부탁에 며칠 뒤 전화를 드렸더니 자신의 회사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더니 꽤 큰 빌딩이었어요. 제일 높은 층으로 올라가니 대표님 방이 나왔죠.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비서님이 저를 대표님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 아저씨가 앉아 있었죠. 우와, 여기 회사가 아저씨, 아니, 대표님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 회사 대표예요. 그때 잘 들어갔어요?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사나이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꼭 이렇게까지 챙겨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던데. 우와, 그걸 기억하시네요. 맞아요. 제가 지게차 면허를 얼마 전에 따서 갈 만한 곳을 찾고 있어요. 지게차 면허? 아니, 젊은 친구가 벌써 그런 걸 갖고 있어요? 네, 같은 보육원 출신 형이 지게차가 돈을 꽤 번다고 하더라고요. 얼른 돈 벌어서 나중에 대학에 가고 싶어서 일찍 땄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대학은 돈 때문에? 네, 어머니가 저를 낳으면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 전에 돌아가셔서 태어날 때부터 쭉 보육원에 살았었어요. 대학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선뜻 도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러운데, 사실 저도 건축을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큰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끄럽네요. 아이, 부끄럽기는. 나도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돈 벌어서 대학 진학하느라 남들보다 늦게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고 하나 있던 누나도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배를 탔거든. 등록금 모을 때까지 눈 딱 감고 일하자면서 열심히 돈 벌었지. 안 그래도 그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소개를 해주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구만. 우리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되겠어. 지금 아파트 짓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일손이 좀 필요했거든요. 어때요? 우리 현장에서 한번 일해볼래요? 정말요? 전 너무 좋죠.
계속 일할 곳 알아보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대표님이 소개해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현장 경험도 많이 없고 나이도 어려서 일하는 분들이 다들 탐탁치 않아 했지만 그럴수록 제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이악 물고 열심히 버텼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배워나가니까 실력은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일한 지 3개월째부터는 누가 옆에서 봐주지 않아도 베테랑처럼 척척 할 수 있게 되었죠. 열심히 일한다는 소문이 대표님 사무실까지 들어갔나 봐요. 가끔 대표님이 전화하셔서 일 잘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소개해준 내가 다 뿌듯하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용돈으로 쓰라면서 종종 돈을 보내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근무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그동안 고생했다며 회식이라도 한번 하자고 대표님이 직접 현장으로 오셨어요. 다 같이 소고기집에 가서 신나게 먹고 마시면서 회포를 풀었죠. 한참 술자리가 무르익으면서 다들 담배를 피우려 우르르 밖으로 나갔어요. 저희 테이블에는 저랑 대표님만 남았죠. 그래, 일은 잘하고 있다고? 네, 덕분에 돈도 벌고 일도 배우고 정말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야, 아니야. 뭐 힘들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울 테니까. 모르는 할머니를 구하러 차에 뛰어들 정도의 의인을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의인은요, 무슨. 그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통 자신을 먼저 챙기지 남을 위해서 몸을 날리지는 않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만약 제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20대 중반까지 자기 청춘도 다 버려두고 부모님과 남동생을 뒷바라지하며 살았거든요. 희생정신이 뛰어나신 분이라서 제가 그 모습을 닮아 그때도 도로에 뛰어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임신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쫓겨났던 거라 오갈 데 없이 보육원에서 며칠 지내다가 갑자기 제가 예정일보다 훨씬 빨리 태어났어요. 그때 제가 몸에 탯줄이 얽혀서 위급 상황으로 수술했는데 어머니는 결국 심정지가 와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까지 얼굴도 못 보고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니. 제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 괜히 분위기만 무거워지게. 집에서 반대 때문에 쫓겨나? 20살 중반까지 집안 뒷바라지를 했다고? 혹시 자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편지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편지? 혹시 그 편지 아직 가지고 있나? 네, 예전에 어머니가 남동생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답장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가방에 옷가지 몇 개랑 지갑, 그리고 이 편지가 있었다고 해요. 고등학생 되어서 원장님께 받은 이후로 쭉 가지고 다녀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받은 이후로 부적처럼 뭔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또 그 편지를 쓴 어머님의 남동생, 그러니까 제 외삼촌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니까 그 사실이 힘이 되기도 했어요. 나도 어딘가에 가족이 있구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당장 찾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도 가족이 있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어, 저 그러면 혹시 실례인 줄은 알지만 그 편지 나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럼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서 안쪽에 들어있던 꼬깃꼬깃 접혀있던 편지를 꺼냈어요. 그런데 대표님은 갑자기 그 지갑을 들더니 저를 한번 보시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오래된 지갑을 마치 귀중한 보물을 만난 것처럼 손으로 조심스럽게 매만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지갑을 들여다보더니
편지를 펴들고 읽기 시작했죠. 편지를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가시면서 사장님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차올라서 속수무책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려던 아저씨들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는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다시 나가시더라고요. 이 편지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다고? 이 지갑도?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알았나? 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보육원에서 며칠 계시는 동안 이야기하셨대요. 아버지가 고아에 군대에서 다리를 다치면서 전역해서 절름발이라고.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다고. 그래서 우선 아이라도 생기면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으실까 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반대하시면서 아예 집에서 쫓아내셨대요. 마지막으로 남동생 얼굴이라도 보고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이 지우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쫓겨났다고. 그러더니 대표님은 저를 붙잡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지갑과 편지 그리고 저를 번갈아 보시면서 이제는 정말 엉엉 소리가 날 정도로 우시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우리 조카라니. 네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내 조카였다니. 네가 내 조카가 여기 있었다. 네? 조카요? 이 편지에 내가 쓴 거란다. 예전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누나가 있다고 한 거 기억나니? 사실 그때 우리 누나가 부모님이 남자가 가난하고 다리를 전다면서 만남을 반대했어. 누나는 어떻게든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는데 당시 우리 어머니는 귀를 닫고 아예 듣지를 않으셨지. 아이를 임신했다고 부모님께 말하러 온 이후로 나는 누나를 다시는 보지 못했단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다시 찾아온 것도 몰랐어. 부모님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 예전에 누나가 아이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게 편지를 보냈어. 그 집 주소로 나도 답장을 보냈지. 그 후로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 예전에 편지 보낸 주소로 찾아갔었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구나.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면서 그렇게 주변을 수소문해봐도 아무도 누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 잘 지내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어서 애타게 찾았는데 도저히 소식을 알 수 없더구나. 근데 누나가 세상을 떠났을 줄이야. 어딘가에서 아이 낳고 사랑하는 남편과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도 누나가 우리 누나가 세상을 떠났다니. 마지막으로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그 편지는 대표님이 쓰신 거였어요. 오랫동안 그 편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딘가에 가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코앞에 나타났었다니.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어요. 그렇게 그날 회식 자리는 처음 시작과 다르게 눈물과 감동이 벅차오르는 가족 상봉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표님은 제가 지냈던 보육원으로 방문해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나가 사망한 후 유골을 유택동산에 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와 함께 그곳을 방문했죠. 저도 이야기만 들었지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던 곳이었어요. 외삼촌은 예전에 누나가 좋아했다는 크림빵을 사들고 한참을 앉아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은 저를 데리고 산소를 찾았어요. 거기에는 처음 보는 이름의 묘지 2개가 나란히 있었죠. 인사해. 여기는 너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손주 왔어요. 누나가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참 멋진 청년으로 잘 컸죠. 어머니, 아버지, 알고 보니 누나가. 누나도,
저 세상에 가더라고요. 혹시 거기서 만나셨어요? 다시 만나서 이제는 용서하셨어요? 그때 그때 조금만 더 이해해 주셨다면, 누나를 받아주셨다면. 삼촌은 산소에다가 이야기하다가 다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후 삼촌은 사랑하는 누나를 유택동산에 두고 오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가지고 계신 땅에 묘목을 하나 사서 심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누나 이름을 적은 팻말도 세웠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 성함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이름이었구나. 이름도 참 곱다 싶었죠.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삼촌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아직 초등학생인 사촌 동생도 만나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집에서 지내면서 삼촌은 가지고 있던 앨범에서 저희 어머니 사진을 잔뜩 보여주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어머니를 마침내 사진으로라도 만나볼 수 있었죠. 또 삼촌도 편지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오래전 어머니가 삼촌에게 안부를 전한 그 편지였어요. 마침내 두 분이 주고받은 편지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죠. 삼촌도 떠나간 누나를 그리워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받았던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낡은 지갑에 삼촌이 썼던 편지 대신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다녀요. 삼촌이 써준 편지는 어머니가 쓰셨던 것과 함께 잘 코팅해서 제 책상 서랍에 모셔두었거든요. 이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일어나는데요. 삼촌 덕분에 본격적으로 대학 갈 공부도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이 세상에 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삼촌과 외숙모 그리고 예쁜 사촌 동생까지 생겨서 그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드디어 저에게도 가족이 생겼다는 게 정말 믿을 수 없이 행복해요. 그리고 혹시나 이 모습을 하늘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면 남겨주신 편지 덕분에 삼촌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고, 그리고 어렵게 다시 찾은 가족인 만큼 서로 못 본 시간만큼 더 아껴주고 위해주면서 살겠다고 전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